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가 다음 주 9일이나 10일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면 조사 시기를 이런 방향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면 현직 대통령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르면 내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합니다. 비서실과 민정수석실 등 범죄 혐의와 관련된 모든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조만간 법무부 고위 간부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개입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감찰하던 특별감찰관실이 해체될 당시 인사혁신처가 보낸 공문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공문에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니 전원 퇴직하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특검도 해당 공문을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영재 성형의원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해 특검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인데 특검은 박 씨가 최순실 씨를 통해 청와대 참모들을 소개받은 뒤 각종 사업 관련 특혜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속속 나오고 있는 지지도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굳건히 하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지사와 황교안 대행의 약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 대행은 미묘한 시점에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홍문종 의원과 독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많은 중국인들이 다녀갔습니다. 관광객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여행 가방은 이처럼 수두룩한데요. 화물처럼 여행 가방만 남기고 간 이유를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칼끝이 정점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빠르면 내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또 다음 주 후반인 9일이나 10일께 대통령 직접 조사를 위해서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 중입니다. 특검은 50여일간의 수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 그리고 압수수색에서 파악할 물증을 앞세워서 박 대통령 주장의 허점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과의 중대한 승부를 앞둔 특검은 오늘 비선 진료 문제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의혹에 대해서도 동시다발 수사에 나서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윤서령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의 대통령 대면 조사를 다음 주 9일과 10일 중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특검은 이달 초, 대통령 측은 2월 둘째 주 이후를 주장했는데 대통령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대면 조사 시기보다는 조사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의 대면 조사가 이뤄지면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와 특검은 대면 조사 장소에 대해서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위민관이나 집무실 등 청와대 경내를 원하고 있지만 특검은 청와대 인근 제3의 장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대면 조사를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에 앞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어서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이번엔 특검 사무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빠르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알아보죠. 박민규 기자,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연설문 유출이나 비선 진료, 뇌물죄 등을 포함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여러 군데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이 구체적으로 짚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 경제, 정무수석실 그리고 경호실과 의무실 등이 기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재벌 기업들을 통한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국가 기밀문건 유출 그리고 비선 의사들의 진료,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제대모 지시 의혹까지 이 모든 의혹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당초 이 어디까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놓고 특검이 청와대 측과 조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애초에 조율이나 상의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치울 건 다 치웠을 것이다. 이런 그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청와대는 경내 진입은 전례가 없다면서 거부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이 강제 진입해서 압수수색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청와대 내부로 진입하는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 강제 압수수색은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특검도 이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 검토는 이미 마쳤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 압수수색 집행 당일날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앞서 저희가 작년 검찰의 수사 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를 자세히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당시 이 검찰에 직접 진입하는 압수수색, 이걸 청와대가 거부했던 이유 다시 짚어드리면요. 청와대는 보안 문서가 많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 그리고 이 안보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고 이것들을 노출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업무를 그 이유로 들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직무와는 별개로 군사 기밀 자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걸로는 보입니다. 예. 자, 아까 그 박민규 기자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특검의 전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돌파할 어떤 대응 방안이라는 게 특검한테 뭐가 있습니까?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압수수색 장소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들어가는 만큼 이 장소들이 국가 안보와는 상관없는 곳이다 이렇게 강조를 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박 대통령 본인이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의 피의자인 점 그리고 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확보하기 위한 이 목적이 분명한 압수수색이라는 점 역시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걸로 통할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검이 출범한 지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와대 증거인멸 의혹도 불거졌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예, 특검 안팎에서도 실제로 그런 우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 시스템은요, 국가 기록이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 있는 서버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했다면 증거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증거를 완전히 지우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만약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해도 흔적이 남는다. 이게 특검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특검이 앞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지금 시점이 압수수색을 하기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관련 기록들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더더욱 청와대로서는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아무튼 내일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할지 말지를 판단할 자격이 애초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결정할 것인가?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실질적인 청와대 관리 책임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대선 행보를 걷고 있는 황 대행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거부했습니다.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과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서명을 했는데 지금은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황교안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란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실질적 승낙권자는 대통령으로 보아야 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익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그 압수수색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만간 이뤄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법조계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이른바 법꾸라지라는 별명의 당사자, 최순실 사건에서 검찰 수사망을 벗어난 인물,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지난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해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무부의 한 고위 간부가 개입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은 지난해 9월 이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미르 및 K스포츠재단을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고발되고 조직은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들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감찰관실이 사실상 해체되는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인사혁신처가 감찰관실 구성원을 일괄 퇴직시키고 법무부가 예산 집행을 막았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법무부 고위 간부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가 감찰관실 예산을 쓰지 못하게 막고 인사혁신처에 직원 사퇴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감찰관실 인사는 법무부의 권한이 아니고 예산도 문제없이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실 해체 과정의 문제점은 당시 인사혁신처가 감찰관실의 간부 퇴직을 요구하면서 보낸 공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공문에는 사회적 혼란이 있으니까 감찰관실 간부들이 퇴직하라는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은 법무부와 소속 고위 간부가 이 공문을 토대로 감찰관실 예산 사용을 막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필중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29일 특별감찰관실이 국정감사를 받기 하루 전 인사혁신처가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감찰관실 고위 간부들이 전원 퇴직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먼저 사표를 냈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도 공무원 지위를 잇는다는 식으로 특별감찰관법을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별감찰관실 간부들은 이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감찰관실에 전달한 예산 관련 공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사표를 냈고 다른 간부들도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해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겁니다. 이 같은 공문을 확보한 특검은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실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우 전 수석과 법무부 해당 간부가 주도한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특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사실상 해체되는 과정에 우병우 전 수석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본인도 조만간 특검이 소환할 방침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수사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직보를 하는 이 우병우 수사팀을 구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에 파견을 나온 현직 검찰 공무원을 대신해 변호사 출신들로 특별수사관 등을 위주로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자, 특검도 검찰입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에 따르면 검찰은 거의 그냥 바깥에서 보기엔 한 가족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특검이 검찰을 어느 정도로 세게 수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늘 나오곤 했는데 지금 의지가 보인다라는 것은 현직 검찰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시작한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검찰 조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오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특별감찰관실이 사실상 해체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개입한 정황까지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집중 조사 중인 건데요. 특히 검찰 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 조사까지도 검토하는 등 이번 수사는 검찰과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무부는 그런데 관련 의혹을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감찰관실은 이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라서 인사권을 특별감찰관만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혹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 법무부 고위 간부는 이 실무자가 인사혁신처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준 적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당시 인사혁신처하고 법무부가 정부 부처 간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것이 이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실의 예산 집행을 막았다, 이런 의혹에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테고요. 예. 특별감찰관실 예산은 법무부의 예산을 법무부가 일부 배정해주는 식입니다. 예. 법무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 특별감찰관실 예산을 문제없이 배정을 해줬다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특별감찰관실이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그 인사혁신처에서 전원퇴직 통보를 해온 뒤로 전원 공무원 신분이 아니게 되면서 이 배정된 예산을 쓸 권한이 없다고 법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결국 이런 부분은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을 불러서 소환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정확하게 어떤 조사를 하게 됩니까? 예, 특검의 우병우 수사팀은 현재 이 수사 중인 혐의가 특별감찰관실 해체뿐만 아니라 한 1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 아들이 코너링이 탁월해서 뽑았다고 한 이 백승석 경위도 오늘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의경아들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비리 의혹 등 검찰 특별수사팀이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도 수사 중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몇 가지 혐의 내용이 더 있는데 이 문제까지 물론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예, 특검은 오늘 대통령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뭉치가 든 쇼핑백이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에게 수차례 갔다는 겁니다. 특검에서는 김영재 원장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따내는 과정에서 바로 이 부인 박 씨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소식과 함께 박채윤 씨는 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윤세민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한류 행사장. 박근혜 대통령이 박채윤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홍보 부스를 찾았습니다. 당시 행사장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동행했습니다. 특검은 박 씨가 특혜를 받은 대가로 안 전 수석에게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5차례 전달하고 명품 가방도 2차례 이상 사줬다는 겁니다. 박 씨는 김영재 의원의 단골 고객인 최순실 씨를 통해 정재계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한 돈들하고 VIP들을 많이 알아요. 주로 대기업들이죠. 대기업 총수들, 전임 대통령. 박 씨는 미용실과 골프장 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실장이 해온 일이 원래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청원뿐만 아니라 미용실에서 많이 소개시켜줘요. 연예인들 제일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운영하는 기흥시 씨 골프장에도 최 씨와 함께 자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계자는 박 씨가 골프장에 올 때는 송부실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며 골프는 치지 않고 최순실 씨를 따라다녔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서는 박 씨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 최 씨는 물론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박 대통령은 과연 본인의 주장처럼 최순실 씨를 위해서 해준 일이 전혀 없는가? 특검은 있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직권남용에 가까운 일이 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최순실 씨를 위해서 인사청탁까지 직접 했다는 의혹입니다. 즉 독일에서 최순실 씨의 자금을 관리해준 당시 외환은행 독일 법인장이었던 이상화 KEB 하나은행 본부장입니다. 이 본부장의 인사청탁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상화 KEB 하나은행 글로벌 금융본부장은 최순실 씨의 독일 재산관리와 정유라 씨의 독일 대출을 돕는 등 이른바 금고지기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특검은 이 씨가 독일 법인장 근무를 마친 뒤 귀국하는 시점에 박 대통령이 직접 인사청탁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이 씨를 글로벌 금융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는 대통령 지시를 정찬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김정태 KEB 하나은행 회장에게도 직접 전화해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측은 본부장 승진 직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씨를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발령냈습니다. 그러자 안 전 수석이 김 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글로벌 금융본부장으로 보내야 한다며 재차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글로벌 금융본부장이 외환거래 등 해외 금융거래를 총괄하는 만큼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고 김 회장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본부장 자리에 앉은 뒤 최 씨와 함께 미얀마를 다녀오고 최 씨에게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소개시켜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인사청탁 창구가 된 김정태 회장의 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최순실은 인도주의적 사업에까지 뛰어들어서 일을 망쳐놓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ODA, 정부개발원조라고 흔히 해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코이카가 주로 이 일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사업이죠. 그런데 당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이 가져온 프로젝트는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례들이 있다는 것인데 정재윤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 기간 중 코리아 에이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코이카가 주관한 이 ODA 사업은 미르재단이 운영을 주도했고 앰뷸런스와 푸드트럭, 문화 영상 트럭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아프리카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5월 김영모 코이카 전 이사장은 미르재단이 지원을 요구한 이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전직 고위 관계자는 당시 미르재단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아이디어들이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김영목 전 이사장은 연임에 실패합니다. 후임으로 코트라 출신인 김인식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김 이사장 임명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불과 이틀간 진행된 이사장 공모 접수 등 당시에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인사였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됐던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이사장이 바뀐 뒤 적극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과정을 지켜본 코이카 전문가는 절차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프로젝트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어떤 그런 예비 기간을 거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가 된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코리아 에이드 완전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씩 뚝 떨어진 거예요. 사업 내용도 황당했습니다. 푸드트럭을 통해서 한국의 음식을 전파하고 이런 거. 그게 저희도 처음에 듣고는 다 황당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이후 더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첫 촛불 집회가 토요일인 모레 열립니다. 집회 주최 측은 설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박근혜 세력의 준동에 맞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탄핵 인용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최 측은 2월에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으면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오는 25일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14차 집회 표어로 2월에는 탄핵하라를 내걸었습니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벌이며 탄핵 심판을 늦추려 한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강화되고 있는 박근혜 세력의 반격과 준동에 맞서서 촛불의 중요하고 비상한 맞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 토요일 집회는 서울 강남과 광화문 광장에서 잇따라 진행됩니다. 오후 2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며 서초동 법원 앞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삼성 사옥까지 행진합니다.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본집회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함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권한대행의 원권을 넘어서 오히려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밀어붙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더 많은 우리 분노하는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주최 측은 이번 달 안에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으면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2위 주자가 갑자기 대선 지형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반 전 총장이 빠지면서 대선판이 달아오르는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더 제거됐다는 분위기입니다. 반 전 총장이 범여권의 유일한 유력 주자였던 만큼 그 퇴장으로 승산이 더 커진 상대편 즉 야권에서는
내부 경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3자 대결 시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YTN이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33.1%로 2위권과 2배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2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약간 지지율이 줄었지만 안희정 지사, 황교안 권한대행이 많이 올랐고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 등은 소폭 올랐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표심의 이동과 후보별 최근 추세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 전 총장 지지자들은 주로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후보들도 조금씩 지지율을 나눠 가졌습니다. 3자 대결 구도에서는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 두드러졌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구도에서는 50%를 넘겨 두 후보를 2배 이상 앞섰고 황교안 대행과 붙었을 때도 51.7%로 1위를 지켰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로 민주당 경선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견제할 세력은 이제 당내 주자들밖에 없다는 내부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 경선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경남을 찾아 자신의 대선 공약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민주정부는 참여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 발전 정책, 지방 분권 정책을 펼칠 겁니다. 반기문 총장의 불출마 직후 민주당 경선에 사실상 본선의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행보입니다. 민주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도 본격적인 추격전에 나서면서 민주당 경선의 변수를 키웠습니다. 최근 뚜렷한 지지율 상승을 보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늘 후보 등록을 하며 문 전 대표와의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안희정입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 안희정입니다. 평생 직업 정치인 민주주의자 안희정입니다. 둘의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만큼 안 전 지사의 상승세가 문 전 대표의 과반 득표를 막고 나아가 경선의 결과까지 뒤집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촛불 전국 이후 지지율 답보 상태에 놓인 이재명 시장은 진보 진영 주자로서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시장은 대연정을 제안한 안 지사를 향해 부패 기득권 세력과 타협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주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시작과 함께 문 전 대표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면 민주당 경선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대선을 최대한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우선은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층이었던 여권표 흡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창당 1주년이었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안철수 전 대표에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당장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했습니다. 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적임자인지를 묻게 되는 순간 문재인의 시간은 안철수의 시간으로 급격하게 이동할 겁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실제 득표율이 10% 이상 높았다며 실전에선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분간 안 전 대표는 중도와 보수층 표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을 찾아갑니다. 반기문 전 총장 지지표 흡수가 목표란 분석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화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안철수 띄우기에 적극적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박지원 대표 대신 안철수 전 대표가 맡았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의 연대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앞서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보셨듯이 반기문 전 총장 중도 하차 이후에 여권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선문답하듯이 비껴가면서 행보는 대선 주자처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출마하려면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그나마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오늘도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을 외면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뒤조심하세요. 네. 그러면서 10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출석 의사를 보도 참고 자료로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국회 답변자로 나서 총리 역할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야당은 출마 가능성과 연계해 즉시 비판했습니다. 여느 대권주자 못지않은 민생 행보를 벌이며 사진 찍으러 다닐 시간은 있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나와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할 시간은 없다는 말입니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황 대행의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에선 보수 후보로서의 자격을 따지고 나섰습니다.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황 대행에게 새로운 보수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뒤 출마 생각이 있으면 당장 권한대행 자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이처럼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와 관해서 직접 언급은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황 대행이 미묘한 시점에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홍문정 의원과 독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황 대행의 침묵도 실은 친박계와 조율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황 대행과 홍 의원의 회동은 지난달 정부 서울청사 권한대행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0분 동안 배석자 없이 단 둘이만 만났는데 회동 시점은 반기문 전 총장이 지난달 12일 귀국과 함께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반 전 총장은 귀국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새누리당 입당은 어렵다면서 친박계와는 거리 두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시점에 친박계 중진 홍 의원이 황 대행을 만난 게 반 전 총장의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단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후 황 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 자체를 비판한 바른정당 측에 항의를 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친박계 내에서도 반 전 총장 영입에 공을 들이기보단 주연이 잘못하면 조연이 주연을 맡을 수 있다며 황 대행 출마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반 전 총장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황 대행을 띄우기 위한 친박계의 물밑 움직임이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황교안 대행이 우리 당 후보로 오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대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심지어는 예쁜 누뚱이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친박계와의 교감설에 무게가 더 실리는 상황이죠. 황 대행을 단둘이 만난 친박 핵심 홍문정 의원을 전화로 잠깐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예, 길지 않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행이 예쁜 누뚱이 여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뭐 임명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임명진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문정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굉장히 높은 그 국민적인 지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그냥 간과하기에는 너무 좋은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예, 굉장히 높다는 표현은 뭐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당초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요? 아닙니다. 황교안 대행을 만났을 때는 뭐 그 일상적인 얘기 그리고 권한 대행으로서 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또 건의할 수 있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했지 그다음 뭐 대통령 출마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뭐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예.
물론 그걸 이제 대놓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만난 시점이 이 반 전 총장의 어떤 그 지지율이 좀 떨어져 가고 있을 때 뭐 이런 그 상황이어서 그래서 좀 미묘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왜 만나셨습니까? 그 권한 대행으로서 저희가 뭐 이런저런 당의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또 국민적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당 대통령 후보로서 뭘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예. 그냥 일상적으로 그 권한 대행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건의 사항을 좀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요즘 그 황대행의 여러 가지 행보를 두고 거의 그 대선 주자급 행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황교안 대행께서 그 대선 주자급 행보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직무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건지 그거를 지금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마음 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던데. 글쎄요, 권한 대행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일부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기자들이 물어보는 똑같은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에 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도 이제 이미 공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 후보로서 많은 사람이 입에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쉽게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대선에 나갈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글쎄요, 저는 뭐 황교안 대행의 마음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적인 지지가 있고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그 공인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듣고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홍 의원을 연결한 이유를 아실 텐데, 그러니까 원래 홍 의원께서는 반 전 총장이 들어오면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 근데 뭐 같은 하버드대 출신인데 나한테는 연락도 없더라라고 서운해하면서 홍 의원께서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서 뭐 다른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반 전 총장이 흔들릴 때 황 대행을 단독으로 만나셨다고 해서 연결을 했는데 홍 의원께서 나는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맥락상 맞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무슨 대통령이 출마하셔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에 관한 그런 언급은 없었고요. 권한 대행으로서 하여간 저희가 뭐 이렇게 건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뭐 알겠습니다. 뭐 그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대선 국면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만일에 나중에 실제로 선거에 나온다면 그것은 감독해야 될 사람이 선수로 나온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선수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쪽에서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빨리 사퇴를 해라. 출마를 하려면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뭐 그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을 자임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이 심판이 됐다는 것은 원래 총리였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탄핵 국면에 들어가 있어서 심판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 스스로 심판이었다 아니면 심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좌우지간 지금 자신이 처한 위치는 심판의 위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린 질문인데요. 심판의 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놓여 있는 그 지형 자체가 그냥 심판으로서
이 그 대통령 선거 자체를 관리만 그냥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그 이른바 황교안을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은 예. 그 심판이라는 것이 본인이 심판 위치에 가게 된 것 자체가 예. 밀려 들어간 것이지 본인이 자임해서 한 것이 알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원래 그렇게 돼 있는 자리가 예.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있으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선거에 나오려면 지금 당장 그로 차라리 내려라라는 얘기를 아마 바른정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아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라고 믿고 저는 뭐 질문만 계속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2부에서는 황대행의 출마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도 전화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해군 헌병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욕설과 강압 수사를 하고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갔는데 피해 병사들은 해군 참모총장에게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해군은 서둘러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유선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군 3함대 사령부 헌병대는 지난달 6일 병사 9명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이 들어와 가해자 주변 병사들을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가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자 헌병대의 조사 자체가 가혹해졌습니다. 병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이 이뤄졌고 말을 전이라는 그런 심한 욕을 하면서 군비지도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협박을 하면서 고성은 기본이었습니다. 좀 알고는 사수하였습니다. 이런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수사관이 진술 내용을 쓴 뒤 그대로 베껴 쓰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참다 못한 병사들이 해군 참모총장에게 호소문을 보내 본부 감찰이 진행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해군은 경고와 구두주의 등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부대 전출 결정이 내려진 한 명은 오히려 상급부대로 발령이나 처벌이 아닌 포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해군 측은 가혹행위를 없애기 위한 조사 과정에 일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요즘 주부님들 장보기 겁난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달걀은 물론 배추나 물을 비롯한 채소값이 무섭게 올랐고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AI 확산을 막지 못한 데다가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에 실패한 탓이 커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주부 강경수 씨. 저녁 식사거리로 소고기 묵국을 끓이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배추와 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외에 소고기와 귤 등 강 씨가 장을 본 금액은 모두 32,000원. 통계청이 발표한 품목별 물가지수를 대비해 계산해보면 지난해 1월에는 같은 물품을 24,800원 정도에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왔고 없는 서민들은 너무 못 살았어요. 생각하면 눈물만 나와요.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올랐습니다. 2012년 10월 2.1%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오른 폭이 큽니다. AI 여파에 계란값은 62% 치솟았고 무와 배추, 당근 등 농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8.5% 올라 견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나마 전기료가 누진세 개편으로 11%가량 떨어지며 지표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국제유가 반등에 저물가 시대가 저물면서 향후 물가는 전반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생활물가 급등 현상은 계란 파동처럼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와 소고기가 급등이 정부의 수급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수급 예측이 제대로 안 되니 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후속 대응도 늦어진 탓이란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최근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공장 부지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황에 직원을 내보내거나 몸집 줄이기로 버텨오던 업체들이 속속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 법원의 파산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플랜트 제조업체입니다. 크레인은 멈춰섰고 텅 빈 작업장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이 업체는 조선 경기 불황으로 2년 전 워크아웃을 신청한 데 이어 최근엔 15만 제곱미터의 공장 부지도 내놨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 있어야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없이 있으니까 적자가 많아요. 울산에선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공장 부지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해 현재 30개 이상의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100억 원대가 넘는 대규모 공장 부지도 적지 않아 거래도 잘 안 되고 가격만 떨어집니다. 기계 관련 업체들이 몰려있는 경남 창원 국가산단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조선업 불황에 매출이 반토막난 이 업체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이어 공장 부지를 내놨습니다. 최근 이렇게 매물로 나온 공장 부지가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축소 경영으로도 버티지 못하는 업체들의 파산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과 울산, 창원지법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81건으로 한 해 전보다 65% 이상 늘었습니다. 파산 법인의 공장이 다시 매물로 나오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보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와 주정부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일각에선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주 주요 7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연방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예멘 이민자 28명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입국 허용을 판시한 겁니다. 도시로는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으로 반이민 정책에 맞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주 등 4개 주가 위헌 소송에 나선 가운데 최대 20개 주가 동참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외 공항에 억류된 개인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딴 소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합니다. 국가의 주권, 외교와 관련된 이민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 의원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추방이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항공 여행사는 하루아침에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진 여행객들에게 환불을 결정하는 등 무슬림 국가 고객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고 잠수함도 은밀히 격침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상원에서 대북 군사 공격론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상원 외교위원회입니다. What options do you think the new administration should consider in responding to that kind of an action? What happens if they don't return to port? Things are very quiet out in the sea.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 북한 잠수함을 수중에서 격침시키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교위원장은 선제 타격 논의를 공론화했습니다. Should the United States be prepared to preemptively strike a North Korean ICBM on a launch platform? 그동안 경제 제재 카드를 운영해온 미국이 이젠 진짜로 북한을 공격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군사 전략은 오늘 방한한 매티스 국방장관을 통해 드러납니다. 매티스 장관은 내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 조기 배치 문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논의합니다. 잠수함 공격에 선제 타격까지 등장하며 미국 조야에는 대북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주일 한국 대사가 제1동포 단체인 민단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도록 직접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과 같은 주장을 펴도록 하는 게 한국 대사로서 옳은 일이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8일자 이준규 대사의 페이스북입니다. 제1동포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대사로서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민단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이 대사가 입장 발표를 먼저 주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당사자로서의 소리를 내주시는 게 전체적인 노력의 하나 된다. 실제로 민단은 일주일 뒤 위안부 소녀상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백만 제1동포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일 대사관이 민단에 대해서 정치적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1동포 사회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한 해 80억 원가량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단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타개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의 주문을 민단이 거절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잘 아는 대사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도록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교육부가 이틀 전 공개한 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관련한 서술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서는 안창호 선생이 나온 사진을 싣고 1912년 샌프란시스코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 초대 회장 취임이라고 서술했지만 사진은 1915년 하와이에서 찍은 것이고 안창호 선생은 이 단체 3대 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구민들에게 허위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결정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위로 갑자기 콘크리트 파편들이 날아듭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아파트 신축 현장 58층에서 타설 공사를 하던 중 콘크리트 일부가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차량 석 대의 앞유리와 지붕이 파손되고 차량 11대가 긁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렸다가 구조된 4살 배기 수컷 상괭이 세복이가 건강을 회복해서 오늘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의 웃는 얼굴과 비슷한 모습 때문에 한국의 인어로 불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는 그물에 걸리거나 포획되면서 2004년 3만 6천여 마리에서 현재 만여 마리까지 줄어 보호 대상 해양 생물로 지정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오늘까지였습니다. 올해는 사드 여파로 관광객이 많이 줄었는데 이들이 묵었던 곳마다 흔적을 여실히 남기고 간 탓에 숙박업소와 관공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보시죠. 손광균 기자입니다.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침대이고 뭐 바닥이고 발 디딜 틈이 없어갖고 꼬은 거 뭐 싹 다 뭐 옷뿐만이 속옷서부터 걷어온 심지어는 화장품까지도 다 놔두고 가는 애들이 처음에는 제가 분실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버리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다. 중국인 손님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숙박업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골목에서부터 자리를 차지한 쓰레기들은 자세히 보면 신고 온 신발입니다. 아예 여행용 가방을 통째로 두고 가기도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산을 마치고 나간 방입니다. 비교적 깨끗하게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고 나간 흔적 정도만 남아있고요. 하지만 이 게스트하우스에도 이번 춘절 기간 동안 이렇게 중국인들이 남기고 간 캐리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를 보면요. 그대로 사용해도 될 상태의 제품들입니다. 한국에 새로 사고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말없이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가져온 짐을 숙소에만 버리고 가는 건 아닙니다. 택시에 들고 탄 뒤 새 것만 갖고 내리거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린 것인지 분실물인지 파악이 쉽지 않아 과태료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버린 애들은 버릴 데가 없으니까 여러 데도 세워놓죠.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있더라고요. 중국으로 돌아갈 때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이 제한돼 새로 산 가방과 옷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 같다는 게 숙박업소들의 설명입니다. 我认为是这样的，可能很多人认为韩国这边东西品质比较好，所以说他们可能更多有选择性的把这些东西放在这里，然后把好的东西带回去，可以理解。 가방이 버려진 골목에 하루가 지나 다시 와봤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행 가방들은 유실물로 처리돼 인근 경찰서로 옮겨집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렇게 접수된 여행 가방들로 보관함이 가득 차 새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에 따라 유실물로 들어온 물건은 최대 9개월까지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버리고 간 흔적이 분명한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신분증이라든가 일상 여행 기간에 필요해서 쓸 수 있는 생활용품이 전혀 없다는 거. 외국인이라는 거를 단정할 수 있는 여기 내용물이 좀 들어있는 것만 지금 봐서 이거는 유실물이 아니고 버리고 간 걸로 이렇게. 멀쩡한 가방을 본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간혹 폭발물 오인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경찰 작전부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출동을 해서 확인해 보면은 단순한 이렇게 의류라든가 여행객들이 버리고 갈 만한 의심이 나는 그런 내용물이 들어있는 게 종종. 올해는 사드 여파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줄었다는 게 관련 업계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처치곤란한 물건들은 줄어들 줄 모르면서 이제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임금이 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고 가까운 곳에 인가도 철거시키도록 명했다. 조선의 왕 선조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해에 수도와 백성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어 강을 건너지 못한 백성이 속출했습니다. 민중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였겠죠. 이미 백성들 마음속에서 그는 조선의 왕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판박이와 같은 역사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날 새벽 걷고 걸어서 한강다리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그 한강다리는 폭탄을 맞고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리고는 곧 무너져 내리고 끊겨버렸다. 어릴 적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참담했던 목격담.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3일 만인 1950년 6월 28일 새벽의 일이었습니다. 국군은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버렸습니다.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에 다리를 건너다가 사망한 민간인만 수백 명. 이승만 정권은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자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책임자를 사형시켰으나 그것으로 끝이었을까? 미리 녹음된 목소리로 국민들을 안심시켜놓고 자신은 일찌감치 부산으로 도피해버린 대통령은 책임이 없었을까? 그리고 또한 여기 역사의 데자비가 있습니다. 세월호의 구조의 골든타임은 9시 30분까지였다. 청와대 참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경의 보고를 받기도 전에 이미 골든타임을 끝났고 그렇기에 대통령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죠. 난국에 빠진 한국 사회를 구해낼 그야말로 골든타임은 점점 다해가는 지금 청와대는 그렇게 세월호의 골든타임이라는 차마 꺼내놓기 힘든 가슴 아픈 단어를 또다시 입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날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관절,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장에서 한 생존 화물 기사가 간절하게 되뇌었다는 이 한마디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한 놈만 미안하다고 해라. 한 놈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다음 주 후반인 9일이나 10일쯤에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구체적인 날짜와 조사 장소를 놓고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이미 확인된 사실인데요. 자, 대면 조사에 앞서서 필수적인 것이 압수수색이죠. 특검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엇이든 그 근거를 잡아야만 대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것은 수사의 순서상도 맞는 얘기입니다. 빠르면 그것이 내일인데 아무튼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대통령 수사를 특검 사무실을 다시 연결해서 잠깐 좀 속보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검과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를 조율 중이라는데 어떻게 그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가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시기를 놓고 이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거론이 되는 날짜는 9일과 10일입니다. 특검팀은 당초 2월 초에 이 대면 조사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박 대통령 측은 중순을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절충안으로 9일과 10일 정도로 조사 일자가 좁혀진 걸로 보입니다. 예. 9일 내지 10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율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 쪽에서도 확인을 해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대면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9일 내지 10일, 뭐 거기서 조금 더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검찰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처음엔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임박해서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라면서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초반에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사 날짜가 막상 다가오자 변호인을 통해 조사를 못 받겠다는 입장을 보인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공식 천명을 하는 등 대면 조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그때랑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있어야만 할 압수수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죠. 이르면 내일 한다고 하는데 내일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이라는 것은 일단 내일 청와대 쪽으로 간다는 건가요? 압수수색을 하러?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맞고요. 당초 이 특검의 수사 기간 그리고 이후에 이뤄질 청와대 압수수색 이후에 이뤄질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왔었는데 예. 일단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는 특검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뭐 수색 물품을 가지고 오면 그걸 또 분석해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때 아마 빠르면 내일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검찰도 그 임의 제출만 받고 실제 수색은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특검 수사팀을 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초입 연평문 건물 2층에서 자료를 건네주고 이걸로 압수수색 절차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당초 지난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그중에서 일부만 청와대가 골라서 건네주는
임의 제출 방식, 그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최종 결정권자,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여부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뀐 만큼 실제 압수수색, 특검의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방금 박민규 기자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바뀌었다. 이건 저희들도 오늘 이제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바로 결정권자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는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기가 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최종 승인권자가 박 대통령이었고요. 지금은 박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압수수색 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호실장 그리고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승인권자라는 의견도 있지만요. 이것은 단순히 방 주인에서라는 의미에서고 관련 규정도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본인 자신이 지금 이른바 이제 대선 주자급 행보를 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에선 계속 그 후보로 나서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좀 애매한 미묘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할지 좀 두고 보도록 하죠.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연설문 유출이나 비선진료, 또 뇌물죄 이렇게 포함해서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대상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검찰이 특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특검이 특정한 곳이. 오늘 특검이 말씀대로 오늘 특검이 특정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장소, 청와대 비서실장실 그리고 민정, 경제, 정무수석실 또 의무실과 경호실 등이 기본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벌 기업들을 통한 뇌물 수수 의혹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밀 문건 유출 그리고 비선진료 의혹 또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제 데모 지시 의혹까지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반드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장소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압수수색이라면 예고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제 압수수색에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미 50여 일이 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청와대가 치울 건 다 치운 게 아니냐. 그 증거인멸 의혹이 계속 불거졌는데 박민규 기자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규정상 치울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삭제했더라도 삭제한 그 흔적이 남는다면서요. 그러니까 특검이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증거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제 특검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내 서버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봤다면 이것이 국가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마음대로 지울 수도 없고 설령 지운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흔적이 다 남는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 부분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역시 밝힌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계획대로 집행을 해서 관련 혐의까지 그러니까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 교사 나아가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하겠다는 게 오늘 특검이 밝힌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져나올 수는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들어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니까요. 그건 내일 이후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일부에서 그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급속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 이른바 여권의 황교안 대안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만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홍문종 의원, 그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이죠. 홍문종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를 제가 2부에서는 황 대행의 출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을 연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제원. 예,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길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아까 홍 의원하고도 길지는 않게 했기 때문에요.
네. 이것도 일종의 형평성이니까요. 첫 번째 질문 드리죠. 황교안 권한대행으로부터 지난번에 왜 그 직접 항의 문자인가 전화를 받으신 바가 있다면서요? 그 황대행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다가. 네. 예. 장 의원 본인은 훈계 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장제원 의원은 더 강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 총리가 대선에 뛰어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좀 직시해달라는 말씀이 드린 겁니다. 예. 지금 대통령께서 직무정지 상태로 권력의 진공 상태인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하고는 근본적으로 이게 틀립니다. 예. 현직 대통령께서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분이 대권 행보를 한다.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는 자체가 굉장히 예.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좀 당혹스럽군요. 한참 말씀 중에 끊어져서 다시 그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홍문정 의원,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을 연결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홍문정 의원은 매우 긍정적인 그런 톤으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는 그 반대 입장을 가진 분을 연결한다고 말씀드렸고 장제원 의원을 지금 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을 연결 중에 잠깐 끊어진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화 끊어졌습니다. 예, 아니요. 예. 죄송하실 만한 일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죠. 말씀을 이어가면 예. 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런 상황을 처리되는 대한민국을 봤을 때 외국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맡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을 대행하면서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장관을 한다? 이게 사실은 외국에서 보면 이게 국제적인 웃음거리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라면 빨리 사퇴하고 출마해라, 그러니까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긴 직함을 갖게 되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승민 의원의 생각하고는 다르십니까? 아니 유승민 의원이 말씀도 제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걱정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할 것 같으면 일찍 사퇴를 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는 얘기하고 제가 이제 황교안 총리 대행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어떤 걱정 이 걱정들이 저는 같은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가장 지금 장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출마 안 하는 것이고 정의하려면 유승민 의원 얘기처럼 당장 사퇴하고 그러면 선거운동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당장 사퇴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또 황교안 그 총리께서는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법무장과 국무총리를 해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그 책임에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본인 책임이 더 있다고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있는 분이 다시 대통령을 출마해서 권력을 잡겠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누가 이거를 수습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홍문정 의원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지금 심판이 어떻게 선수로 나서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더니 아니 그거는 황 권한대행이 원해서 심판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이 있다면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요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새누리당에 최근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마치 새누리당의 후보로 옹립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들으면 참 무척 안타깝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래도 지금 집권당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대한민국의 안정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렇게 계속 대권 행보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정치적인 정치적 셈법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선출된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모르겠지만 야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정책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어떻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도
마지막 남은 그 기득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면 안 되고 예. 정말 그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뭐 나설 만한 후보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쁜 늦둥이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뭐 좀 급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겠죠. 그런데 뭐 기왕에 연결이 됐으니까 장제원 의원께 같은 뜻에서 당의 입장도 잠깐 좀 상황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칠 텐데. 네네. 그동안에 사실 바른정당은 반기문 전 총장 영입에 공을 많이 들여오셨습니다. 그건 뭐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예, 좀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사퇴를 해버려가지고 당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그 가장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으로들 얘기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일단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을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반기문 총장의 입당 여부에 가장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걷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 대권 후보 이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런 위기들이 기회로 작용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께서 불출마선을 했지만 저희들이 분당을 했을 때 그런 창강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가 조금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서민을 편안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예. 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 유승민 의원의 아주 훌륭한 어떤 그 대통령 후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 국민들께서 지금 정당에 바라보시는 아이고 예. 이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엔 다시 연결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다 저희들이 알았으니까요. 근데 질문 드리고 나서 답변 듣다 보니까 자당 주자들을 홍보하는 자리가 잠깐 되고 말았습니다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방송 끝나고 장제원 의원께는 마무리 얘기를 좀 건네드리도록 하죠. 전화를 다시 연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헌재에 보낸 소추 의결서입니다. 여기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가 이 내용을 넣은 서면을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입니다. 탄핵 사유를 추가한 거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겠죠. 하지만 팩트체크 결론, 국회 동의 필요 없다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요. 그동안 국회가 여러 차례 네. 준비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준비 서면이라는 건 변론 기일에 앞서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이런 걸 밝히겠다라고 네. 미리 전달하는 문서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 새 내용이 등장할 때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를 추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어제 낸 서면에는 블랙리스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없던 걸 추가를 했으니까 이거 본회의를 다시 통과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입장이 나온 겁니다. 본회의를 다시 통과시켜라는 건 탄핵 심판 절차를 국회 단계로 다시 되돌리라는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탄핵 사유를 추가하려면 네. 그러면 다른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저렇게 추가 사유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1, 2, 3번의 사유만 있었는데 4번을 새롭게 넣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반면에 기존 사유가 1, 2, 3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건 추가가 아니라 보강이라고 헌재는 판단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내용을 넣은 걸 추가로 봐야 하냐, 보강으로 봐야 하냐는 건데 결론은 새로운 탄핵 사유를 추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저 두 번째입니다. 국회 동의 필요 없는 보강이고 추가가 아닙니다. 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어제 제출된 준비 서면 원문입니다. 이것만 보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제목 자체부터 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추 사유의 추가가 아니라 구체화입니다. 네. 목차 한번 가볼까요? 대통령의 권한 남용, 공무원의 임면권 남용 행위. 그런데 이 사유들은요. 이미 12월 9일
탄핵 소추 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22일 헌재가 정한 소추 사유 유형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롭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문건에 모두 공무원 임명권 남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뭐 달라지거나 새로운 사유가 추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네. 보다 자세하게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어제 국회가 낸 서면에는 블랙리스트 협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공무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일과의 사표를 대통령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이 이미 지난해 12월 9일 소추 의결서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문체부 1급 이상 6명의 사표 부당한 압력.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미 제출했고 이걸 사유로 받고 구체화시킨 이유를 어제 다시 낸 겁니다. 보완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볼 수가 없습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산에 다 올라옵니다. 쉽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언론 통해서 낸 것은 대통령 측이 결국 시간 지연을 감안한 게 아니냐라는 게 국회 쪽의 판단입니다. 네, 뭐 시간 지연은 계속 나오는 논란이잖아요. 근데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전에 신속을 계속 강조를 했었죠. 네, 박 전 소장이 신속하게라는 걸 수차례 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한철 전 소장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기관 차원의 판단이 아니냐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대리인단 총사퇴, 무더기 증인 신청, 후임 재판소장 임명, 그리고 이번에 블랙리스트까지 대통령 측의 이런 시간 끌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판단은 결국 독립적인 헌법재판소가 하게 됩니다. 네, 어제 심판정에서 국회는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임명진의 낙상주의. 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인 오늘 기자들과 자택 앞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어제 새누리당 방문 당시 임명진 위원장의 태도에 상당히 불쾌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정치인끼리 만나면 뭐 여러 가지 덕담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할 말을 하는데 어제 경우에는 만나자마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물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인데 진보적 보수주의자를 스스로 자처한 반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이분법적인 질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을 거라는 주장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게다가 낙상주의라는 농담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특별히 겨울 같은 때는 미끄러워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면은 낙상하기 아주 쉬워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예. 진보 보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긴 되는데 나름 이제 진보적 보수주의 기치를 내건 입장에서는 이거 뭐 나를 뭐 희화화시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미 사퇴 의사를 지금 뭐 나온 얘기들 보면 만나고 있을 때 여긴 사퇴 성명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비아냥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 관두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사후 이제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는 건데요.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임명진 위원장이 좀 난처해진 모습입니다. 올 수 있었던 사람, 새누리당으로 올 수 있었던 사람을 내쫓았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자, 그러자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로 비판한 적은 없고 낙상에 조심하라는 발언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녀봐야 소용없으니까 방도 크고 편한 새누리당으로 들어오라는 의미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글쎄 그냥 상식적으로 들으면 저 해명이 맞는 말 같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반 전 총장 입장에선 고깝게 들렸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낙상을 조심하라는 이 발언을 한 임명진 위원장도 낙상을 입었다는 평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 위원장이 나가달라는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도 안 나가고 있고 받으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안 들어오고 그냥 사퇴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김무성 재등판론.
자, 같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반기문 뭐 돗자리 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했습니다. 예. 바로 계속해주세요.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 불출마로 지금 당황한 거는 바로 바른정당인데요. 더 당황한 거는 바로 김무성 전 대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기문 등의 킹메이커 역할을 위해서 스스로 불출마까지 했는데 지금 계획이 무산됐다는 거죠. 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성태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 전 총장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한 김 전 대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심지어 나경원 의원조차 자,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간 김 전 대표가 제일 안 됐다라고 위로인 듯 위로 아닌 위로를 했습니다. 예. 어찌 보면 특히 이제 김성태 의원의 저런 발언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재등판론을 이렇게 좀 연기를 피우는 그런 발언처럼 들리기도 하는군요. 실제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뭐 불출마를 번복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론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폈는데요. 예. 하지만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를 보더라도 한번 교체돼서 나간 선수가 그 경기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심판이 선수로 뛰지 않는 것과 같이 게임의 룰이기 때문입니다. 자, 논란이 무성해지자 김무성 전 대표 직접 기자들한테 입장을 보냈는데요. 대선 불출마와 백의종군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예. 근데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등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있었고. 예. 그 다음 게임 때. 예. 알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100만 명이 듣는다면 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자, 어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는 노래가 친박 인사와 친박 단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트로트풍 노래입니다. 예. 가사 일부를 좀 발췌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너무 불쌍해. 국민들은 무얼 하나요? 박근혜 대통령 건들지 마라. 우리가 지켜드린다. 청렴 결백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힘을 내세요. 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예. 이 곡을 만든 건요. 경기도 군 의원인데 100만 명이 들으면 탄핵이 기각된다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했군요. 네, 싱어송라이터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후 7시 현재 기준으로 좀 봤더니 54만 명 정도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했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예. 조회수가 어쨌든 50만을 넘었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클릭은 해봤습니다. 예. 근데 보신 것처럼 좋아요보다는 싫어요가 더 많았습니다. 조금 더 많군요.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예. 이 중에 보니까 자, 나는 그 100만 명에서 빼달라라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만까지 갈지는 좀 보겠습니다.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오후부터 날씨가 많이 풀렸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지만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난 어느 곳에